시어머니는 남이지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끼리만 다녀올게요. 어머님은 쉬시면서 집 좀 치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이순분입니다. 평생을 시장 골목 작은 국밥집에서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 살며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라고 믿고 살았죠.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70세에 찾은 진짜 나의 인생.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시장 골목 깊숙한 곳,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순분내 국밥집이라고 적힌 푸른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하루는 언제나 같은 풍경으로 열립니다. 70세 순부는 이른 아침부터 큰 솥에 사골을 우려내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쇠고기를 썰고 파를 다듬고 김치를 꺼내는 손길이 어찌나 익숙한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평생을 이 작은 국밥집에서 보낸 순분에게는 이 모든 것이 몸에 밴 일상이었습니다. 순부는 국솥에 불을 줄이고 다시 집으로 와서 가족들의 아침 준비를 서두릅니다. 어머니, 아침 차려주세요. 45세 아들 민호가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부는 이미 준비해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상에 올렸죠. 하얀 쌀밥 위에 고소한 국물을 붓고 깍두기 몇 점을 곁들여 내어놓습니다. 지연이는 안 먹어? 순분이 며느리를 찾자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 지연이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커피만 마신대요. 순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42세 며느리 지연은 화장을 하며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분이 내어놓은 국밥 그릇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저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순부는 아들이 든든히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비록 며느리와는 아직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가요. 중학생 손자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순부는 얼른 물을 챙겨주며 말했죠. 천천히 가거라. 길 조심하고. 손자는 할머니의 볼에 뽀뽀를 한 번 하고는 씩씩하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민호도 회사에 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니, 저녁 때 뵐게요. 순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배웅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지 말고 점심은 꼭 챙겨 먹어야 해. 이런 당부는 매일같이 반복되지만 순분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지연도 직장에 나가려고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순분이 다가가서 말했죠. 지연아, 저녁에는 뭘 해 먹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 지연은 잠깐 주춤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에 순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평생을 가족 밥상을 차리며 살아온 순분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순부는 홀로 남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수선하게 놓인 그릇들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키며 저녁 준비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볼까
아니면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된장국을 해볼까 고민했죠. 국밥집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하면서도 순분의 마음은 늘 가족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단골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환한 미소로 맞이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가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서 손님들이 뜸해졌습니다. 순부는 잠깐의 여유를 틈타 저녁 장보기를 나섰죠. 시장을 돌아다니며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는 일도 순분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고등어 참 싱싱하네. 무는 좀 더 작은 걸로 주세요. 저녁 준비를 위해 집으로 돌아온 순부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김치찌개, 며느리를 위한 나물 반찬, 손자를 위한 달걀말이까지 가족 각자의 입맛을 생각하며 만드는 저녁상은 순분에게 가장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지. 순부는 상을 차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줄곧 믿어온 신념이었죠. 비록 지금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만큼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하나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가장 먼저 들어와 할머니, 배고파요. 라고 외쳤죠. 순부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저녁 6시 순분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찌개와 갓 지은 하얀 쌀밥,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죠. 순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 보여요, 어머니. 민호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순부는 아들의 말에 기뻐하며 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죠. 많이 먹어라. 요즘 너무 바빠서 살이 빠진 것 같구나. 손자는 벌써 2그릇째 밥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달걀말이 정말 최고예요. 순부는 손자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살아가는 이유였거든요. 하지만 지엄마는 유독 조용했습니다. 젓가락을 이리저리 굴리며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있었죠. 순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입맛이 없니? 다른 반찬 해줄까? 지연이 잠깐 고개를 들더니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별로 배가 안 고파서요. 그 순간 식탁 위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순부는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죠. 민호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 맞다.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승진 대상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갔대. 순부는 즉시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정말이야? 우리 민호가 드디어.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죠. 승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요즘 승진해봤자 월급은 조금 오르고 일만 더 많아지는데. 그 말에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순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좋은 일인데. 하지만 지연은 이미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르시는군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지연아, 그만. 민호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더 높아졌죠. 아니에요. 오늘은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지연이 순분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친구들이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하면 깜짝 놀래요. 그 순간 순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죠. 지연은 더욱 매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독립해서 살던데. 순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 밥 해주신다고 유세 떠시면 안 돼요. 그 나이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저희한테 의존하려고 하세요?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분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자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김치를 집어먹고 있었죠. 순부는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가족을 뒷바라지한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죠. 여보, 그건 너무 심한 말이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연은 돌아서며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심해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되는데 왜 어머니는 가족들을 자꾸 귀찮게 하세요? 순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니? 지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독립적으로 사셨으면 해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다고요.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지만 순부는 아들의 변명 같은 말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작 자신을 감싸주어야 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식사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순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죠. 손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순부는 그제야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말이 좀 거칠었지만 나쁜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순부는 아들의 위로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순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의존한다. 독립해서 살라. 유세 떨지 말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자신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순분을 괴롭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순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지연은 커피만 마시고 나갔고 민호도 눈치를 보며 서둘러 회사로 향했죠. 순분 혼자 차린 아침상 앞에서 밥을 먹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국밥집에서도 순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은 왜 이리 우울해 보이세요? 라고 물어봐도 억지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지연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중학생 손자가 신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부는 손자의 밝은 표정을 보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손자? 친구들이 해외여행 같이 가자고 하는데 우리 가족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손자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일본 오사카래요.
친구 아빠가 여행사 하시는데 가족 패키지로 싸게 갈 수 있대요. 그 순간 순분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0평생을 시장 골목에서만 살아온 순분에게 해외여행은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해외여행이라 순분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분이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퇴근해서 들어오자 손자가 즉시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해외여행 가자. 지연의 얼굴에 관심이 스쳤습니다. 해외여행? 어디로? 일본 오사카요. 친구네 여행사에서 가족 패키지 해준대요. 할머니도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손자의 순진한 제안에 순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국 땅을 밟아볼 수 있다니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잠깐, 할머니도 같이 간다고?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게. 가족여행이니까. 지연이 손자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가족끼리만 다녀오고 싶어. 그 말에 손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왜요? 할머니도 가족인데. 할머니는 지연이 잠깐 망설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여행하기 힘드실 거야. 그리고 우리끼리만 가는 게 편할 것 같아. 주방에서 순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본격적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숙소를 예약하고 여행 가이드북을 주문하며 설레하는 모습을 보였죠. 순부는 그런 지연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여행 경비는 얼마나 들어? 지연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한 명당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항공료랑 숙박비, 식비 포함해서요. 그 순간 순부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털어서라도 가족들의 여행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내가 여행비를 대줄게. 순분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지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순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은 돈인데 이럴 때 쓰는 거지 뭐. 다음 날 순부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지만 가족들이 행복해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00만 원의 현금을 봉투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죠. 여기 있다. 순분이 봉투를 내밀자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얼마예요? 500만 원이야. 가족여행비로 쓰라고. 민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큰 돈을 어떻게... 하지만 순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여행은 정말 저희끼리만 가고 싶어요. 순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돈도 내가 대준다는데. 지연이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엔 우리 가족끼리만 다녀오고 싶다고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간 저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순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방해물처럼 여겨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럼 내가 왜 돈을... 어머니가 돈 내주신다고 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지연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감사하게 잘 쓸게요. 대신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정리 좀 해주세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말이...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하지만 순분에게는 그런 위로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순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낸 돈으로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정작 자신은 집에서 혼자 남겨진다니. 이런 상황이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의 여행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짐을 싸는 모습, 여행 일정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순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자신의 돈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자신만 빠진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 저녁, 순부는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국밥집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연이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거든요. 언니, 정말 속이 시원해. 드디어 시어머니 없이 여행 가게 됐어.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경쾌했습니다. 순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시어머니는 남이지 가족이 아니잖아. 친정엄마도 같이 가는데 시어머니가 가족여행에 끼려고 해서 먼저 선수쳤잖아. 지연의 말에 순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뭔가 말하자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는 당연히 내 편이지. 남편이 아내 편 안 들면 누구 편 들어? 시어머니가 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눈치 볼 필요 없어. 순부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이다.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죠. 평생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온 자신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남이었다니. 그래도 돈은 받아야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돈인데 미리 조금 댕겨받는 거라고 생각해.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건강해. 지연의 차가운 계산에 순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정성과 사랑이 그저 돈으로만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순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지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이다. 가족이 아니다. 미리 받는 상속금. 빨리 돌아가시면. 그날 밤 순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한 가족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의 여행 준비가 한창일수록 순분의 마음은 깊은 고독과 결심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적금 통장과 국밥집 건물 등본, 아파트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순부는 현관에서 가족들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지만 순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민호가 말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지연은 순분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죠. 손자만이 할머니에게 뽀뽀를 하고 할머니 선물 사올게요. 라고 외쳤습니다. 택시가 사라지고 나서 순부는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집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고요했죠. 자신의 돈으로 떠난 여행에서 혼자만 남겨진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지연의 충격적인 말들 때문에 순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제 내 몫은 내가 정한다. 순부는 중얼거리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째 날 순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순분이 가져온 서류들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계시는군요. 시장 상가 건물과 살고 있는 아파트, 예금까지 합치면 10억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순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결과였거든요. 갑자기 재산 정리를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부는 잠깐 망설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절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업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이니 어떻게 처분하시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우선 국밥집 건물부터 매각하겠어요.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이 적기일 것 같습니다. 순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둘째 날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 위치에 이 평수면 시세가 좋습니다. 재개발 확정되면 더 오를 거고요. 순부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매각하고 싶어요. 급하게 파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순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장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나이도 많고 몸도 힘들어서요. 국밥집 건물 매각 계약이 성사되면서 순분의 손에는 거액의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아파트까지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셋째 날, 이 아파트도 매각하시겠다고요? 그럼 어디서 사실 건가요? 부동산 중개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실버타운이라니 가족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중개인이 의아해했습니다. 순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요. 아파트 매각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순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넷째 날 순부는 은행에 가서 새로운 계좌들을 개설했습니다. 손자 명의의 교육비 적금, 시장 상인의 기부금 계좌, 그리고 자신의 노후 자금 계좌까지 용도에 맞게 돈을 나누어 입금했죠. 손자 교육비로 3억, 시장 상인의 기부금으로 2억, 실버타운 보증금으로 3억. 순부는 계산하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나머지는 내 노후 생활비로. 어머님, 상당한 금액이신데 투자 상품은 어떠세요? 은행 직원이 제안했지만 순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한 예금으로만 하겠어요. 이제 모험할 나이는 지났으니까. 다섯째 날 순부는 실버타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실버타운을 둘러본 후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나요? 바로 가능합니다. 원장의 대답에 순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증금 3억을 입금하고 계약을 완료했죠. 엿새째 되는 날 순부는 시장 상인회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순분이 기부금 2억 원의 통장을 내밀자 상인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이게 뭡니까? 제가 장사 그만두면서 시장에 기부하려고 해요. 그동안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상인회장은 감동하며 순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째 모든 정리가 끝나갈 무렵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부는 모든 계약서와 서류들을 정리해서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순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뒷그림자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일주일 만에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직접 집으로 온 가족들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호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뛰어나가서 반갑게 맞았을 텐데 이번에는 차분하게 앉아만 있었죠. 어서 와라. 여행은 어땠니? 지연이 신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오사카성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진짜 힐링됐다니까요. 손자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선물 사왔어요. 하지만 순분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손자가 선물을 건네며 말했죠. 할머니, 이거 일본에서 유명한 과자래요. 순분은 고맙다고 말했지만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분위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순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지연이 캐리어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여행했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그 감사는 진심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했죠. 그런데 집이 좀 이상하네.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집안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순분이 평상시에도 정리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순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가족들은 순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순분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들 좀 보거라.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매매계약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도 급히 다른 서류를 확인했죠. 아파트 매매계약서까지?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순부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도 팔았고 이 아파트도 팔았다. 모든 게 정리됐어.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런 일을?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순분이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말대로 했어. 독립해서 살기로 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시어머니는 남이고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순분의 말에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여행 떠나기 전날 친구와 나눈 통화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민호가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언제 그런 말을... 순분이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해보지 그래.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순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리 받는 상속금이라고도 했지? 그 순간 민호가 지연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지연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분이 서류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은 6억에 팔렸고 아파트는 9억에 팔렸어. 총 15억의 재산이었지. 민호와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분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15억이라고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순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말해줄까? 순분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손자 교육비로 3억 원 따로 적금 넣어뒀어. 그리고 시장 상인회에 2억 원 기부했고 실버타운 보증금으로 3억 원 냈다. 실버타운이라고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실버타운에서 살 거야. 지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하지만 순부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필요 있어. 남이 가족과 같이 살 이유는 없잖아. 그때 손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실버타운에 가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순부는 손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고 순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순부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이미 다 정리했어. 내 결정이야.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분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7억은 내 노후 생활비야. 실버타운에서 쓸 돈이지.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돈이 모두 없어진 것이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인데. 민호가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지연이는 나를 남이라고 했는데.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말했어요. 화가 나서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순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본심이 나오는 법이야. 민호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도 팔고 실버타운도 취소하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하지만 순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계약도 다 끝났고. 그때 지연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순부는 지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말 한 번? 평생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한테 남이라고 하는 게 말 한 번이야? 순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지연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이기적이세요. 가족들 생각은 안 하시고. 그 순간 순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평생을 너희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내가 이기적이라고? 순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희 입장은 생각해 보셨어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지연이 맞받아쳤습니다. 순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입장? 내가 죽기만 기다리면서 상속받을 생각만 하는 입장 말이야?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들켰거든요. 결국 민호가 땅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모습을 본 순분은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차가운 말들이 다시 떠오르며 마음을 다잡았죠. 민호야, 일어나거라. 이미 결정된 일이야.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절절했습니다. 하지만 순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10년 동안 말이야. 그때 지연이 갑자기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해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 테니까 실버타운은 취소하시고 대신 용돈은 따로 드릴게요. 순부는 지연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용돈이라. 순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용돈도 안 줬으면서 갑자기 웬 용돈? 지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월 10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은 다시 사시고 실버타운도 취소하세요. 순부는 지연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싶었거든요. 100만 원? 순분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실버타운에서 쓸 돈이 월 20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200만 원이요? 그럼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순부는 지연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많다고? 평생 너희 뒷바라지한 사람한테 200만 원이 많아? 민호가 지연을 말리려 했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실버타운비가 왜 그렇게 비싸요? 좀 더 싼 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순분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싼 곳으로 가라고? 너는 비싼 호텔에서 여행하면서 나한테는 싼 실버타운 가라고 하는 거야?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순부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제적? 내 돈으로 너희가 여행 갔을 때는 경제적 생각 안 했지? 민호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말을 잘못했어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하지만 순부는 이미 지연의 본심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민호야, 너는 정말 모르겠니? 순분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연이는 내가 죽으면 15억을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다 없어져서 화난 거야. 민호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가 걱정돼서. 하지만 순부는 이미 지연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걱정? 나를 남이라고 한 사람이 걱정해? 순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속받을 돈이 없어져서 걱정되는 거지. 그때 손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가지 마세요. 순부는 손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도 너를 제일 사랑해. 그렇지만 할머니 인생도 소중하단다. 순분이 손자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매정하시네요. 아들한테는 한 푼 안 남겨주시고. 그 말에 순부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매정하다고?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하며 산 내가 매정해? 순분이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내가 나를 남이라고 했을 때는 생각 안 했지? 민호가 급히 지연을 말렸습니다. 지연아, 제발 그만해. 하지만 지연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이 순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순부는 지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친구들은 다 자유롭게 사는데 저만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다고요. 민호가 지연을 말리려 했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답답했다고요. 순부는 지연의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었다는 것을 확인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살림 다 해주고 산 내가 정말 방해물이었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민호가 급히 말했지만 순부는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지연이 말이 맞아. 내가 너희에게 짐이었어. 지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솔직히 인정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 젊은 부부와 같이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순부는 지연의 냉정한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순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방해가 됐구나. 그래서 실버타운에 가는 거야. 민호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말은 잊어버리세요.
저는 정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순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미 늦었어. 순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연이 말이 맞아. 나는 이제 너희와 다른 세상 사람이야. 그때 지연이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아예 연락도 끊고 사세요. 저희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민호는 경악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끝까지 냉정했습니다. 솔직한 얘기잖아요. 어차피 남이라고 하신 거 어머니도 맞다고 하셨잖아요. 순부는 지연의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허상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 내 말대로 하자. 이제 정말 남이니까. 순분이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추억들과 사진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죠. 민호는 계속 매달렸지만 순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순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짐을 다 싼 순부는 손자에게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가 없어도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해. 손자는 울며 할머니를 붙잡았지만 순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부는 실버타운 차량을 타고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민호만이 현관에서 울고 있었죠. 지연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부는 창문 너머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순부는 혼자 중얼거리며 앞만 바라봤습니다. 비록 가슴은 아팠지만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순분이 실버타운으로 떠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살던 집에서 나와 급하게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매일 어머니가 없는 집에서 괴로워했죠. 지연은 처음에는 시원하다는 듯 굴었지만 점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동네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실버타운에 계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어머, 아니 갑자기 왜 실버타운에? 요즘 며느리들 참. 이런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지연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나쁜 며느리로 찍힌 것 같아서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순분이 없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났거든요. 아침 식사 준비, 집안 청소, 빨래까지 모든 것을 지연이 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 줄 알았으면 지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려니 월 1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연이 친구들과 만나서 자랑하려던 15억 상속 이야기가 모두 헛된 꿈이 되어버린 거죠. 언니, 그럼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지연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 얼마나 자랑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줄 몰랐어. 친구가 혀를 찼습니다. 지연아, 그럼 너 정말 바보 같은 짓 한 거네. 15억을 날린 거잖아. 지연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민호는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민호 씨, 어머님은 잘 계세요? 라고 물어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실버타운에 계세요. 민호가 대답하면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어머,
어머님이 가족과 사시는 것을 좋아하셨잖아요. 민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보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부녀회장이 전화를 걸어온 거죠. 지연 씨, 순분 어머님이 시장 상인회에 2억 원을 기부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로 2억 원을 기부했다고요? 그럼 모르셨어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얘기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지연은 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시장에 2억 원을 기부했다는 게 정말이었어? 민호도 놀랐습니다. 2억 원? 정말? 지연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받을 수도 있었던 돈을 남에게 기부했다는 사실이 억울했거든요. 그 돈이면 우리가 더 큰 아파트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더욱 화가 난 것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순분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큰 돈을 기부하시다니.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분이 평생 사시던 곳을 떠나서 왜 갑자기 실버타운에 가셨을까요? 지연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내쫓은 나쁜 며느리로 보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중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연의 직장에서 순분의 기부 소식을 들은 거죠. 지연 씨, 시어머님이 대단하시네요. 2억 원 기부라니. 동료들이 칭찬하자 지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왜 갑자기 실버타운에 보내셨어요? 동료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께서 원하셔서.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모시기 싫어하니깐 스스로 나가신 거지.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이런 수군거림을 들으며 지연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지연은 민호에게 폭발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동네 사람들,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나를 나쁜 며느리로 보고 있어. 민호도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니 다시 모셔와야 해.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실 리가 없어. 지연이가 한 말들을 생각해봐. 지연은 그제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했던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내가 사과하면 될 거 아니야? 민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과? 지연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알아? 남이다. 연락도 끊자고 했잖아.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15억의 재산을 날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평판이었거든요. 이미 온 동네가 자신을 나쁜 며느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용기를 내어 실버타운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순부는 지연과의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만나기 싫다고 하시네요. 간병사의 말에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지연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부는 끝까지 지연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실버타운 복도에서 울고 있을 때 우연히 순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부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중얼거렸지만 순부는 지연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아. 정말 끝인 것 같아. 민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15억의 재산, 동네 사람들의 시선, 직장에서의 소문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과 감정 때문에 망가진 거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지연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분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돌아서 버렸거든요. 가족이라는 끈이 완전히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실버타운에서 거절당한 지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의 직장 상사가 불러서 한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지연 씨, 회사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상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시어머님을 모시기 싫어서 실버타운에 보내놓고 상속 재산을 노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하지만 상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요.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떨까요? 휴직이라니요?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상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시선이 많아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민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휴직하라고 했어. 시어머니 때문에 내 직장까지 위험해졌다고. 민호는 지연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지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어머니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연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잘못이야?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15억이나 되는 재산을 혼자 다 처분해버리시고 우리는 한 푼도 못 받게 하셨잖아.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법적으로 대응해야겠어.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말이야? 상속재산 반환 소송이야. 지연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생전에 처분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상속권이 있잖아. 법정에서 싸워보자고. 민호가 경악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와 법정에서 싸우자는 거야? 그런 건 안 돼. 하지만 지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15억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 다음 날 지연은 민호 몰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시어머니가 생전에 처분한 재산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지연의 상황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네요.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어머님이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치매요? 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하면 무효화할 수 있어요. 둘째는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럼 승산이 있을까요? 지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시도해 볼 만합니다. 특히 거액의 재산이니까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거예요. 지연은 즉시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선임료는 얼마나 될까요? 이런 규모의 송사라면 3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지연은 주저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민호에게 기정사실화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변호사 선임했어. 어머니와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야. 민호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지연아, 미쳤어? 어머니와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민호가 소리쳤지만 지연은 냉정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15억을 그냥 날릴 수는 없어. 그래도 어머니인데. 민호가 애원했지만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우리를 버렸잖아. 그럼 우리도 당당하게 싸우는 거야. 며칠 후 순분에게 법원의 소송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 처분 무효 소송을 건 것이었죠. 순부는 통지서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치매라고? 순분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치매 환자라고 주장한다고요? 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부는 치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온 사람을 치매라니.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순분도 즉시 대응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순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살며 오히려 더 당당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70세의 고령으로 거액의 재산을 단기간에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의심케 합니다. 하지만 순분의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실버타운에서 정정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림 수업까지 받고 계십니다. 판사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치매라고 확신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실제로는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성격이 변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지연이 어버버하자 순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순분의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지연 씨가 시어머니를 남이다, 가족이 아니다라고 한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지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던 거죠. 이건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사가 지연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고는 시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고 했으면서 재산은 가족으로서 상속받겠다는 건가요?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분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제 재산을 제 뜻대로 처분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남이라고 했으니 남에게 재산을 물려줄 이유는 없죠. 법원은 지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치매 주장은 근거가 부족했고 오히려 지연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지연은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지연을 보며 순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제 정말 남이 됐네요. 법정에서까지 싸웠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죠. 지연은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순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법정에서 만난 이상 우리는 정말 남입니다. 그날 이후 순분과 지연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법정 투쟁까지 벌인 이상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법정에서 패소한 지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5억의 상속 재산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3천만 원이나 날렸어. 지연은 절망했습니다. 민호는 지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 끝이야. 어머니와 법정에서까지 싸웠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 지연도 자신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자만이 가끔 할머니는 언제 집에 와요? 라고 물어볼 뿐이었죠. 그럴 때마다 지연과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어머니를 치매라고 하다니. 그동안 억눌러왔던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15억 때문에 정신을 놨어.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지연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걸 요구했을까?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 지연이 편만 들고 아들로서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손자가 둘의 대화를 듣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사과하면 안 돼요? 할머니는 착하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두 사람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연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법정에서까지 싸웠는데 민호도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지.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야. 다음 날 지연과 민호는 용기를 내어 실버타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순부는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관리자의 말에 두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그럴 만하지.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했는데 어떻게 만나주시겠어? 민호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실버타운을 찾아가서 관리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순분이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겠어요. 관리자의 말에 지연과 민호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실버타운 면회실에서 만난 순부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뭐하러 왔어? 순분의 냉정한 목소리에 지연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순분이 되물었습니다. 나를 치매라고 하고 법정에서 모욕을 준 게 죄송해?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도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지연이 편만 들고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순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5억이 그렇게 중요했어? 순분이 물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돈보다 어머니가 더 소중한데. 제가 정신을 놨어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어? 순분의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욕심이었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를 치매라고 했어? 순분의 말에 지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변호사가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하지만 핑계예요. 제가 나빴어요.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부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손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손자의 애절한 목소리에 순분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손자. 순분이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너희들이 그리웠어. 가족들은 서로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부는 지연의 진심을 느꼈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해줄 수 있어. 순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가족들은 순분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순분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들과 화해는 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 각자 독립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각자 따로요? 그래. 나는 이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 순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그림도 배우고 있어. 이런 생활이 좋더라.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아가는 거야. 순분이 대답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행복하게 사는 거지. 하지만 가끔은 만날 수 있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손자도 보고 싶고 너희들 근황도 궁금하니까. 순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자. 나도 너희들한테 의존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나한테 기대하지 마. 몇 주 후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며 안부를 물었죠. 어머니, 실버타운 생활은 어때요? 좋아.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하고 있어. 순부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지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일 시작했어요. 손자는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기뻤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 손자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만남이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 때는 몰랐던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지연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자유롭게 사시고 우리도 편하고.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지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1년이 지난 후 순부는 실버타운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연과 민호, 손자도 모두 참석했죠. 어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지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순부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칭찬에 기뻤습니다. 너희들도 각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전시회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행복해 보여서 좋다. 순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이제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각자 독립된 인생을 살면서도 가족으로 남아있는 거. 지연도 동감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서로 부담 주지 않으니까 만날 때마다 더 반갑고 좋아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만날 때마다 더 반가워요. 그렇게 순분의 가족은 새로운 방식의 가족애를 찾아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각자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면서도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성숙한 가족으로 거듭난 것이죠.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서로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하지 말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세요. 상속이나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솔직하게 대화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출발은 가능하고 진정한 행복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을 수 있답니다.